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나라 살림 걱정이 굉장히 좀 큽니다.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59조 원이나 부족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3대 국세 항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자산세, 그러니까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 근데 요 중에 셋 다 안 좋지만 특히 법인세 부분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이 안 좋은데 이유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도 워낙 안 좋고요. 기업들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이 지금 조금 위축돼 있는 경향이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총 합해보면 한 60조 정도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세수 부족이 심해져도 분명히 써야 할 돈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메우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정부 계획은 뭔가요? 정부는 보통 같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메우는데요. 지금은 국채는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는 발행 안 하겠다. 재정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다른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전에 쓰고 남은 것들을 갖고 온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불용. 쓰기로 한 것을 안 쓰겠다, 되도록 안 쓰겠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처들이 각자 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을 쌓아두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자를 갖고 이제 사업을 하거나 하는 기금들, 일종의 저희 가계로 생각해 보면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적금을 이제 헐어서 일반 회계로 옮기겠다. 즉 이제 적금을 좀 일부분을 헐어서 저희가 매일매일 쓰는 통장에다 그냥 옮겨놓고 거기다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60조 부분을 부족한 부분 중에 일부를 좀 메우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잖아요. 추경에 대한 얘기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예.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경정이란 걸 합니다. 올해 사실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로 예측이 됐는데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고치고 부족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추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꿨는데 이번 정부는 어쨌든 간에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혹은 조금 더 전통적으로 생각되는 방식들이 아닌 조금 더 다른 방식, 어쨌든 간에 국채 발행은 그래서 나라 빚이 쌓이는 건 맞겠다라는 어떤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방향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같은 감면 조치를 계속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이 되겠죠. 사실 올해 한 71개 정도가 이제 일몰이라고 하죠. 이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줬다가 그것이 끝나는 게 올해 한 71개 정도가 끝나는데 그중에 한 60개 정도, 한 90% 이상을 이제 다시 연장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저희가 지금 가뜩이나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담이 될 것이고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일종의 이것도 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예를 해주거나 계속해서 감면을 해주거나 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이제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경제 주체들도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사실 이것들을 고치기가 사후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과 평가를 해서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것들은 유예를 하고 계속해서 일몰을 좀 연장하고 하는 방식을 하더라도 성과가 좀 미진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손을 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까 그 세수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예측과는 다른 지금 재정, 그러니까 세수 오차율이 지금 3년 연속 두 자릿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이 거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로도 읽히는데 올해 경제 상황을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한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작년에 2021년에 사실은 세수 오차가 거의 한 20%가 났습니다. 물론 예. 그때는 남는 방향으로 났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좀 세수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세수 추계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특히 부동산 시장 관련된 이런 세금들은 사실은 저희가 GDP 예측만 잘한다고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인들의 실적 같은 것도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자산 시장이 사실은 GDP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랑 연동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걸 저희는 최근 들어서 알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망을 더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같은 것들을 발족시켰는데 아직도 이 안에 이제 전문가 풀이 모자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별로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는 분, 뭐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을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법인 쪽을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행동을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더 필요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형을 조금 더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교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추계 모형을 공개해서 같이 검증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뭐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권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계속 틀리는 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한번 이것들을 공개해서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론화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했을 때 생기는 혼란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겨두자. 사실은 저희는 그냥 일상에서 열심히 생업을 살고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잘 해주면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격이 생기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쪽의 뷰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형을 다 공개한다고 해서 그 모형들에 대해서 사실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모형을 잘 아시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모형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에 많은 분들 OTT 서비스 이용을 하실 텐데 OTT 통해서 콘텐츠를 많이 보시겠죠. 근데 이제 OTT 그 대표적인 플랫폼 넷플릭스가 그 SK 브로드밴드랑 3년 동안 소송전을 벌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망 사용료 분쟁이 어떤 이슈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 회사가 자기네들 회사의 화물차를 고속도로를 막 들여보냄으로 해서 고속도로에 혼잡이 발생하고 차는 막히고 기존에 가던 차들을 잘 못 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야, 그 화물차 회사에게 너네들이 조금 너네들 전용 차로를 하나 만들거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가 돈을 좀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트래픽 잼이 발생하는 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우리 서비스, 우리가 원래 제공하던 고속도로 서비스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니? 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통신 회사들이 기존에 망을 깔아놓은 것에 결국은 OTT가 들어오면서 OTT가 거기에 그 망을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OTT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뭐 트래픽의 80% 차지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 중에서 이런 OTT 회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EU 같은 데서도 이런 회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번 소송전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그럼 이 극적인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랑 지금 넷플릭스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시작된 게 2019년이고요. 최근에 작년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SK 브로드밴드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망 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송이 끝까지 갔을 때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그렇게 해서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이제 넷플릭스 입장 그리고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이 OTT 사업체들이 사실 엄청난 부담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고전에 사실 타협을 좀 하자라는 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솔루션이었던 것 같고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라는 게 정말 막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디지털 미디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을 배제하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상대니까 어느 정도에서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서로 합종 연행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새로운 플랫폼이어서 뭐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제도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이라는,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라는 것도 조금 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제가 아까 하이웨이 얘기를 들었긴 예. 했습니다. 하이웨이는 근데 어느 나라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만 이 망이라는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미국에서 들어오고 어느에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맹점 때문에 사실 외국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100% 부과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해외 소식도 이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사상 최초로 동시 파업에 나섰는데 뭐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죠. 포드도 있고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노동자들이 업무를 일단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노조의 쟁의들이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주 32시간 근무로 근무 시간을 좀 줄이는 것, 그리고 뭐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를 좀 부활시켜줘라. 그리고 연금 제도가 최근에 개편됐는데 이 연금 제도가 조금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계약된 것으로 보여서 이것을 옛날 시스템으로 좀 확정연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좀 돌려달라. 뭐 이 정도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일종의 어떤 처우에 대한 협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요즘 뭐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가 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러다이어트 운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기계 파괴 운동 같은 걸 했었잖아요. 예. 기계가 결국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하시는 피켓, 들고 있는 피켓들을 보면 일부의 피켓들은 이런 어떤 새로 나오는 기술들, AI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들이 이제 거기에 표현되곤 하거든요. 그리고 비단 지금 이것이 저희는 지금 자동차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만 전미 작가협회나 뭐 시나리오 작가들 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AI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좁게 보면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서 뭐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 혹은 전기차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산업계 전반이 지금 AI 등등으로 조금 넘어가면서 예. 그것이 과연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할지 새로 만들어낼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할지 필요 없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지금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일단은 이번 파업으로 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미국 자동차의 어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매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독일이나 일본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생산 비용을 인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조금 최후의 승자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 좀 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FOMC가 열리는데 이번 회의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좀 소폭 상승을 했어요. 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FOMC는 어쨌든 간에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거의 시장의 모든 예측이 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9월 FOMC가 중요한 이유는 3, 6, 9, 12 이때는 연준 내부의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올해 점도표 상향 조정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FOMC이기 때문에 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국제 유가는 네. 또 이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뭐 공급 부족 우려가 이렇게 좀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아무래도 공급 부족, 그러니까 사우디나 러시아에서의 감산 플러스 지금 중국이 사실 얼마 전까지 되게 약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생각보다 이제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7, 8월 지표가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의 상방 압력을 좀 막아줬던 부분이 그래도 중국이 수요가 많이 안 살면서 많이 괜찮을 거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삐가 좀 풀리면 상대적으로 상방 압력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